소파를 청소하다가 틈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끄집어내 보니 지푸라기로 엮은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인형을 뒤집어 보는 순간 저는 놀라 인형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느질로 꿰맨 인형의 뱃속에 무언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서 나온 건 제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저와 아들 부부가 모여 옛날 사진을 꺼내보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저 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없는 준호 오빠의 어린 시절 사진이니까요. 저 안 주실 거면 없애거나 버릴 거예요. 농담인 것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어딘가 섬찟하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도 내가 챙길게.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모아둔 쓰레기를 버리려다 봉투 아래에서 종이 파편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도 많은 양의 쏟아진 종이들을 살펴보니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달라고 했던 어린 시절의 준호와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말하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 안 주실 거면 없애거나 버릴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그러겠어? 아니겠지. 그리고 지금 제 손에는 지푸라기 저주 인형이 들려 있습니다. 찢어진 사진, 숨겨진 인형. 그날 이후 며느리 윤서의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준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느새 뒤로 가서 빤히 지켜보던 모습과 그 표정이 마치 자기 물건을 빼앗길까봐 조용히 이를 악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불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로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윤서의 이상한 집착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사건이 제가 앞으로 겪게 되는 그 지독한 악몽의 서막이었다는 걸요. 저는 올해 72살 한정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장님은 참 강해 보이세요. 세월이 와도 꿋꿋하시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그냥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티다 보니 강한 척이라도 하게 된 거죠. 37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 하나 키우면서 국밥집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불을 피우고 점심 손님에 치이고 저녁까지 설거지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훅 지나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침이 오면 또 불을 피워야 했어요. 그렇게 35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국밥집을 운영한 세월은 제 인생에서 제일 고되고 제일 외롭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버텼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참 순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너무 잘 믿고 나쁜 사람도 좋게 보려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몇 개 가꾸고 아침 햇빛 한 번 쬐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겐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부서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작은 냉대에도 마음이 푹 꺼져요. 그저 웃고 넘기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준호가 결혼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윤서는 처음엔 참 고운 아이였어요. 명절이면 떡도 사오고
어머니 편찮으시죠?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고 참 고운 며느리 들였구나 하고 좋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다정한데 어딘가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와 제가 이야기하면 윤서는 뒤에서 가만히 쳐다볼 때가 많았어요. 그때의 눈빛이 뭐라 해야 할까요? 마치 제가 준호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미움 같은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최대한 숨기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도 일부러 더 밝게 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불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랑 사이 좋아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이 몸에 밴 사람이라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편하게 대해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면 윤서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말했죠. 네, 어머니. 이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윤서는 한 번도 저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표정이 늘 거리를 둔 사람 같았고 마치 준호 옆에서 저를 묘하게 견제하는 눈빛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민해서 그렇겠지. 늘 그렇게 넘겼어요. 늙어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준호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제 일상은 한결같았습니다. 단조롭지만 편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윤서가 제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윤서가 집에 올 때마다 느껴지던 그 서늘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엔 제 목숨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윤서가 제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그저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쁜데 시어머니 집에 들르는 것도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맞이했죠. 그런데 그 방문이 과할 정도로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며칠에 한 번꼴로 늘었고 나중엔 전화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살펴 드려야 하는데 어머니 집엔 제가 언제든 올 수 있어야죠. 윤서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투와 웃음 때문에 제 집이 제 집 같지 않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입은 그렇게 말하는데 표정은 마치 뭔가를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도 그래, 고맙다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윤서가 청소를 하는 방식도 좀 이상했습니다. 소파 틈, 냉장고 위, 옷장 맨 윗칸, 제가 평생 열어본 적도 없는 신발장 깊숙한 곳까지 유난히 손이 잘 닿지 않는 곳만 골라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작 제가 부탁한 싱크대나 창문은 대충 손만 대고 지나가고요. 그 모습은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숨기기 좋은 자리를 고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야, 거기 뭐가 있는데 그렇게 뒤져? 그러자 윤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벌레 들어오면 어머니 놀랄까 봐요. 이런데 먼지 많이 끼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말투와 눈빛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게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데. 그 후로도 이상한 순간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제 손톱을 깎아주고 다듬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손톱이 너무 길면 위험해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덕분에 편하다고 생각하며 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깎은 손톱을 휴지에 싸서 버리지 않고 작은 지퍼백에 하나하나 담는 겁니다. 마치 뭔가를 보관하듯이요. 아,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리려고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그 행동은 버릴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시작이었던 거죠. 또 어느 날은 제가 장 보러 나간 틈에 윤서가 집 전체를 뒤집어 놓고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집 너무 어수선해서요. 제가 좀 정리했어요. 정리라기보다 마치 제 물건들을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서랍 안쪽까지 죄다 배열을 바꿔놓고 침대 밑, 옷장 위, 냉장고 뒤편까지 말 그대로 집 전체를 지도라도 그리듯이 훑어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내 집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왜 굳이 안 보이는 곳만 그렇게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걸까? 늘 숨을 죽이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불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연하고 의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한 감정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점점 윤서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느낌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저희 집에 있을 때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제가 방에서 나오면 조용해지던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들이 전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소리였다는 걸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제가 보는 게 더 낫죠. 준호 오빠보다도요. 준호 오빠는 저희 집만 신경 써야 해요. 그 말에서 기이한 소유욕이 느껴졌습니다. 그 의문이 마음의 살얼음처럼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말자. 그냥 도와주겠다는 좋은 마음인 거고, 내가 늙어서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직감이라는 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크게 꿈틀거립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티며 살아온 사람의 감이라는 게 가끔은 목숨을 지켜주는 신호가 된다는 걸요. 윤서가 제 집에 올 때마다 느꼈던 그 서늘함과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은 결코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스며들고 있던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윤서가 집을 뒤지고 손톱까지 챙겨가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때 친동생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밤새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오늘 나랑 점이나 보러 갈래? 우리 딸 취업점이나 한번 봐줄까 해서.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또 점 보러 가냐? 난 안 간다. 하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점집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머리가 번쩍하면서 누가 제 등을 밀어서 가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집 안으로 들어가니 강한 향 냄새가 코를 얼얼하게 찔렀습니다. 불빛도 어둑해서 사람 얼굴 절반이 그림자에 묻혀 보였고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더 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당은 제 손을 한번 스윽 훑더니 갑자기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눈이 저를 똑바로 뚫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압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당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치 제 뒤에 뭔가 보이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에 남의 손이 너무 많이 탔네요. 이상한 게 들어와 있어.
그러더니 무당이 저를 빤히 보더군요. 지금 집에 찾아오는 사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도와준다면서 자주 와요. 하고 말했는데 무당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이 더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집안 위쪽을 잘 찾아보세요. 높은 곳들, 손 안 닿는 곳들, 거기에 뭐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위, 옷장 맨 위, 신발장 깊숙한 곳. 윤서가 유난히 오래 뒤지던 자리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거든요. 그때 무당이 제 가방을 가만히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가방 좀 잠깐 열어봐. 이건 며느리가 준 건데요. 말을 다 잇기도 전에 무당이 가방 안쪽 안감을 칼로 찢고 그 안을 손끝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무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누가 줬습니까? 무당 손끝에 주황색 부적이 들려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뭔가 빼곡히 쓰여 있었는데 글자는 하나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 종이에서 나는 느낌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적 가지고 있는 사람 죽으라고 쓴 겁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가방은 얼마 전 윤서가 저에게 선물로 준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예쁘게 드세요. 그 웃음 뒤에 이런 진심이 숨어 있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집을 나오는 순간 바람도 없는데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지퍼도 제대로 못 잠그겠더군요. 동생 영희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 그 며느리 너무 이상해. 도윤이한테 말해보자. 걔가 형사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위험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위험이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요.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제 집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묘하게 공기가 달랐어요. 익숙한 집인데 이상하게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 아니면 무슨 풀 냄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제 집에서 나던 냄새가 아니었어요. 윤서가 다녀갔구나.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소파 쿠션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파 틈 사이로 뭔가 지푸라기 같은 것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손을 뻗는 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푸라기 뭉치, 아니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둥글게 말린 머리 부분, 실처럼 꼬아놓은 몸통, 엉성하지만 사람의 형태를 가진 작은 인형.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리며 그 인형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냥 장난감이겠지. 억지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위, 옷장 맨 위,
신발장 깊숙한 곳, 윤서가 유난히 오래 뒤지던 자리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당이 한 말이 머릿속을 세게 울렸거든요. 위쪽을 잘 찾아보세요. 특히 평소에 손이 잘 안 닿는 곳들이요. 저는 먼저 냉장고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뭉툭한 감촉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또 같은 인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더 크고 더 단단하게 묶인 인형. 인형에서 풍기는 기운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저는 숨을 억지로 들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계속 뒤졌습니다. 하나, 둘. 인형이 발견될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개의 인형이 나왔습니다. 어떤 건 길쭉하고, 어떤 건 뭉툭하고, 어떤 건 이상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전부 같은 사람이 만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점집에 같이 갔던 친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겨우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희야.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영희야, 나 다시 점집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무당이 또 뭐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인형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 저주 인형 같은 게 11개나. 전화기 너머 영희의 숨 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 언니,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몸 깊은 곳에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며느리 윤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고 이불 속에 있어도 온몸이 추웠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아직도 누군가의 기척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작은 봉투 안에 11개의 지푸라기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저는 자꾸만 눈을 돌렸다가 다시 들여다보길 반복했습니다. 이걸 누가 대체 왜? 그 생각에 밤을 새웠습니다. 잠 못 이루고 새벽이 밝아올 때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뛰쳐나갔다가 더 큰 화를 부를까 두려웠던 저는 동생 영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영희는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언니, 지금이라도 무당한테 다시 가자. 그 사람 말이 그냥 겁주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공포가 착각인지 현실인지, 그리고 정말 누가 나를 해하려는 건지. 아침부터 공기는 차가웠고 길바닥의 돌조차 축축해 보일 정도로 음산했습니다. 점집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리 오늘은 그 냄새가 왜인지 더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군요. 목소리가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고 그 말만으로도 등을 타고 한기가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이 담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형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자
무당은 그 작은 인형을 손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뭔가를 알아챈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은 아주 조심스럽게 인형의 배 부분을 만지더니 실을 살짝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매듭들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의 손끝이 마지막 매듭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배가 벌어지는 순간 작은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얗게 말라붙은 손톱 조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뒤엉켜 있는 얇고 가는 머리카락 뭉치, 제 머리색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무당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누가 당신을 해하려고 만든 겁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당은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손톱과 머리카락. 집에 드나드는 사람 중 하나가 한 짓이에요. 어머니의 몸 기운을 떨어뜨리고 약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만든 겁니다. 보통은 인형 한두 개로 끝내는데 이 정도면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며느리가 자주 드나든다고 하셨죠. 특히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오래 뒤졌다면서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서가 제 손톱을 깎아주겠다며 작은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담던 장면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린다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가 한 모든 행동들이 서서히 의미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무당은 인형을 다시 봉투에 넣고 그 위에 무언가 써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건 집착과 아기가 함께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점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두 다리가 떨려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젠 확실해졌어. 윤석애, 진짜 무서운 애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혀버린 것처럼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각도 예민함도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이미 저를 해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의 마지막 희망까지 산산이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점집에서 나와 영희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자꾸 신발 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누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턱하고 멈췄습니다. 윤서의 신발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혀 올라왔습니다. 아직 아침이라고 하기도 이른 시간, 그것도 제가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서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몸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서요. 걱정돼서 왔어요. 걱정이라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잠깐 나갔다 왔어. 윤서는 제 앞에 와서 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말투가 묘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과 감시를 하는 말투였습니다.
제 일정과 동선을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점집에 다녀왔다는 말은 할 수 없어 그저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동생이랑 새벽 산책 좀 했지. 윤서는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알겠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어머니가 무사하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러다 문을 나가기 직전 마치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다시 돌렸습니다. 아, 어머니. 그때 사진은 보셨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사진? 윤서는 새침하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저에게 못 준다고 하신 사진 있잖아요. 준호 오빠랑 어렸을 때 찍으신 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윤서에게 줄 수 없다고 했던 그 사진. 며칠 뒤 쓰레기통에서 조각조각 찢겨진 채 발견됐던 그 사진 이야기를 윤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진에 실수로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사진이 흐물흐물해졌길래 그냥 버렸거든요. 윤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진작 제게 주셨으면 아직 그 사진이 남아있었을 텐데요. 어머니가 욕심을 부리셔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음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윤서는 제 표정을 읽는 듯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그런 사진 있으면 그냥 져주세요, 어머니. 잠시 멈추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 그러시면 또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였습니다. 윤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윤서는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경계를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건 뭐든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사진 따위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 다음은 저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메시지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쥐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날만큼은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영희의 아들인 조카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카지만 형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도윤아, 혹시 오늘 잠깐 시간 있니? 도윤은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출근길에 바로 들를게요. 이모, 문 잠그고 절대 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누가 숨죽여 저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모, 저예요. 문을 열자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바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모,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없이 거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봉투 안에 모아둔 인형들. 도윤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모, 이게 집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싱크대 위, 냉장고 위, 옷장 맨 위, 그런 데서 며느리가 뒤지던 자리들에서 다 나왔어.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 특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가 집 전체를 한번 훑어볼게요. 그리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도윤은 장갑을 끼고 집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도윤이 싱크대 아래 서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얇은 종이였는데 모서리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가까이 다가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모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네요. 아니, 그걸 왜 저 종이에?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대체 왜? 이모 집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예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모를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CCTV를 심어놓거나 도청용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아, 그걸 설치한 사람이 며느리일까? 도윤은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당장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꾸고 휴대폰 점검하고 수상한 전자기기는 전부 치우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야 해요. 도윤은 서랍을 열고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소리 들린 적 있어요? 삐하는 전자음 같은 소리, 아니면 누가 집에 몰래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며느리가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있었어. 도윤은 얼굴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이모, 그거 정상적인 며느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삶을 장악하려는 겁니다. 이모가 언제 자고, 언제 나가고, 언제 혼자인지 그걸 전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팔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도윤은 제 옆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모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린 며느리의 의도를 정확히 잡아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점검한 뒤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동안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엄마랑 같이 계세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맞서야겠지. 그날은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날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싸우겠다고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만큼 예민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가 전부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불을 켜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든 누가 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옆집에서 도어락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이모, 저 지금 도착했어요. 올라갈게요. 문을 열자 도윤이는 무언가 결심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표정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모,
오늘부터 확실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 든든함에 저는 괜히 울컥해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꼼꼼한 시선으로 거실을 훑었습니다. 형사 특유의 감각이었어요. 제 눈엔 평범한 집인데 도윤이 눈에는 의심스러운 자리들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모, 며느리가 자주 뒤지던 자리들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 위, 소파 틈, 신발장 깊숙한 곳들, 늘 그 부분을 오래 뒤졌었어. 도윤이는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더니 곧바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형님. 그 CCTV 세트요. 초소형으로요. 예, 거기랑 저기 위쪽 몰딩 라인, 그리고 베란다 선반에도 하나 넣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 도윤이의 얼굴은 더 이상 조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형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CCTV 설치할 겁니다. 윤서가 어디에 손을 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부 기록해야 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모, 이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고 목적도 있어요. 그 말이 거실 공기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잠시 뒤 보안업체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이는 직접 안내하며 카메라 위치를 지시했습니다. 직원은 초소형 카메라를 몰딩 안쪽에 심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에 하나, 신발장 상단, 베란다 선반, 방 입구 천장 코너까지 말도 안 되게 작은 카메라들이었지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동안 낯선 안도감과 더 깊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겠구나. 도윤이는 카메라 각도부터 사각지대, 녹화 저장소 백업까지 일일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윤서가 다시 들어와도 이제는 이모 혼자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도윤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모가 연기를 해야 해요. 연기?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집 비웠다고 말하고 장 보러 간다고 말하고 그래야 윤서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말에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집에 다시 오게 만드는 것.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윤이는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뒤는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잡아낼 겁니다. 끝까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뒤에도 이 집은 더 이상 혼자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렌즈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려움에 함께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은 평소처럼 밝았는데 밤새 단 한숨도 못 잔 탓인지 제 마음은 어딘가 불편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며느리 윤서였습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전날 도윤이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모, 만약 윤서가 먼저 연락하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평소처럼 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요. 저는 떨리는 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유난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야, 나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너가 준 가방을 어디다 뒀는지 통 모르겠네. 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다음에 하나 더 사드릴게요. 윤서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지만 그 짧은 공백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이 부적을 숨겨놓고 저에게 선물한 가방을 제가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도윤이가 알려준 두 번째 문장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아냐, 아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돼.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오늘은 이따 장도 좀 보고 친구도 만나야 해서 저는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몇 시간 정도 길게 집을 비울 것 같아 통화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윤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좋은 기회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손은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통화 후 바로 도윤이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곧장 아파트 단지 건너편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윤이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쯤 도착한 도윤이는 제 앞에 휴대폰을 두고 CCTV 실시간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제 집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살아온 집, 그 공간이 이제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서가 올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요, 무조건. 지금 집을 비웠다는 말은 윤서 같은 사람에게는 초대장이에요. 이모가 만든 건 단순한 미끼가 아니에요. 윤서의 본능을 자극하는 버튼이죠. 휴대폰 화면 속 제 거실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꼈습니다. 조용함 속에 숨어 있는 긴장감과 폭풍 전야의 정적. 이 미끼는 제가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 윤서의 진짜 얼굴을 드러나게 할 도화선이었습니다. 저희는 카페에 앉아 말도 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커피 향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전부 멀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설마 눈치챈 걸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 화면이 스르륵 밝아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누가 들어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였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익숙했고 얼굴에는 긴장감조차 없었습니다. 윤서는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면 속 윤서는 가방을 든 채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인형을 숨겼던 자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도윤이의 조언대로 일단 인형들을 원래 자리에 다시 두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윤서의 모든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소파 위에 놓인 제 다른 가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와 저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서는 그 가방을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그 가방 안감 속 깊은 곳에 밀어 넣는 게 보였습니다. 그 후 손바닥으로 안감을 꾹꾹 눌러 흔적을 깔끔히 감췄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뭉치를 꺼냈습니다. 새 지푸라기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가져온 인형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커터칼로 인형배 부분을 천천히 뜯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더니 제가 쓰는 빗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 빗에 걸려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손끝으로 잡아 뭉치더니 인형 뱃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늘을 꺼내 천천히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실을 당길 때마다 인형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입술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집요하게 움조리고 있었습니다. 주문인지 저주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이모,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거침입 그리고 명백한 위해 시도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컵을 쥔 손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어긋나 있던 퍼즐 조각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고스란히 카메라 속에 모두 찍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냥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걱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하다 싶을 만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 볼 거면 저 부르시지 그랬어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저희 가볍게 운동도 할 겸 같이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 말에 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윤서가 저에게 팔짱을 껴오며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서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한 이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가 앞장을 서고 윤서가 뒤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과 5층 사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좁은 계단참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디디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제 옷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몸이 뒤로 확 쏠렸습니다.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균형을 완전히 잃고 제 몸이 뒤로 쏠리며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등이 계단에 먼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그대로 뒤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두세 칸을 구르고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기 직전 가방이 충격을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그 지점이 아주 높은 층은 아니었고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과 장바구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은 계단 모서리에 긁혀 옷과 피부가 찢어져 있었고 팔과 다리에서 강한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들어 계단 위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저를 가만히 아무 감정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건 실수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조심하셔야죠. 넘어지시면서 제 옷을 잡아당기셔서 저까지 같이 넘어질 뻔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제 곁에 쪼그려 앉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계단은 정말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투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온 젊은 부부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피가 이렇게. 부축해 드릴게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찍이 서 있던 윤서가 놀란 척하며 뛰어오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 어떡해요.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 연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젊은 부부가 구급차를 부르고 저를 보살펴주자 윤서는 그제야 부축하는 척을 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 원래 잘 넘어지셔서요. 제가 병원만 모셔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윤서는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제 몸은 들것에 실려 차 안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윤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까 걱정하는 척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진단은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무릎과 팔에 찢어진 상처는 꽤 크게 꿰매야 했고 발목인 대파열로 깁스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윤서는 의사 앞에서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단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운동하신다고 계단으로 가자고 고집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는 와중에 저도 잡아당기셔서 저까지 같이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연세가 있으시면 균형 잡기가 힘들 수 있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가 계단에서 나를 밀었어. 준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윤서가 왜 엄마를 밀겠어? 엄마가 넘어지면서 착각한 거겠지. 오해하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공포를 느끼고 있는 와중에 아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서의 말만 듣고 제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본 윤서의 표정, 그리고 두꺼운 패딩과 장바구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아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아들까지 잃겠구나. 윤서는 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착각이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증거로 말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담긴 증거로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조카 도윤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몸의 통증은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윤서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모, 도윤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느 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온 도윤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모, CCTV도 확보했고 이제 직접적인 발언 하나만 잡히면 완벽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초소형 녹음기 하나가 손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환자복 안쪽 주머니에 넣으세요. 윤서는 반드시 올 겁니다. 범인은 다시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특히 미완성인 장소에는 더더욱요. 그때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전혀 겁낼 필요 없어요.
녹음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꽃다발도 과일 바구니도 없이 손에 핸드폰 하나만 든 윤서가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공허해 보이는 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멈춰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환자 보관의 녹음기를 손끝으로 살짝 눌러 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왜 그랬어? 나한테 그동안 불편했던 게 있었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스윽하고 쓸어넘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행동에 저는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물건의 먼지를 털어내듯 감정 없는 손짓이었습니다. 윤서는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직 멀쩡하시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어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기대했는데 어머니가 사라졌으면 했거든요. 저는 그대로 굳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위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윤서는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싫어요. 말투가 덤덤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도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거니까요. 그 말이 윤서의 어두운 본능의 한 조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준호 오빠를 나눠 가져야 하잖아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선 그녀의 그림자가 저를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만 없어지면 오빠는 온전히 제 거가 되고 그래야 제가 편해지니까요. 목소리에는 흥분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로 말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감정함이 어떤 욕설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저는 손끝까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그 모든 진실을, 그녀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본심, 동기, 악의까지 그녀가 뱉고 있는 말 하나하나가 스스로 파놓는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꼭 쥐어잡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 윤서가 병실에서 나간 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얻은 이 녹음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만 없어지면 편해지니까요. 손끝이 얼어붙은 채 이불을 쥐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처음 보는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윤서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왜 두고 간 거지?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윤서가 제 머리를 쓸어넘길 때 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협탁에 잠깐 내려놨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갔던 거죠. 다만 한 가지, 이 기계 안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지금 좀 올 수 있겠니? 윤서가 휴대폰을 두고 갔어. 도윤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모, 바로 갈게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대략 20분 후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도윤이는 들어오자마자 의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고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모가 만지는 건 점유의 탈물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인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제 쪽으로 살짝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풀기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화면을 켜서 눈에 보이는 알림을 확인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건 그저 흘린 물건을 형사가 우연히 주운 것뿐이니까요. 도윤은 화면을 한번 눌렀고 잠금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메모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이모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저주 인형 만드는 법, 노인 낙상 사망 통계, 계단 사고 사망률,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계단 사고 실패. 저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걸로 계획적으로 이모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이건 실수도 우발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명백한 계획이에요. 도윤이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 윤서의 핸드폰 화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 증거는 중요해요. 그리고 영장 받을 때 이 화면도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서 외부에서 연락이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모, 이건 지금 제가 임시로 보관할게요. 핸드폰 안을 확인하지는 못해도 이 상태로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의 말들이 마치 저를 다시 살리는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나가기 전 제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모는 이 핸드폰 못 본 거예요. 아셨죠? 이제부터는 증거가 모든 걸 답해줄 겁니다. 그 말에 병실에는 희미한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병실로 다시 찾아온 것은 다음 날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병실 천장에 비친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혹시 몰라서 며느리 이윤서의 과거를 조회해 봤어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꺼내기 힘든 진실을 조심스럽게 놓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윤서, 학창시절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담 같은 게 아니었고 폭력과 극심한 소유욕, 그리고 대인 집착으로 인한 치료 기록이 있더라고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연히 느끼던 불안이 갑자기 현실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그걸 전부 스트레스성 신경증이라고 포장하고 결혼 전에는 완전히 숨겼더라고요. 정식 진단명도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한 건지 기록도 일부 누락돼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서의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들, 저에게 향한 이유 없는 적대심, 그리고 남편을 향한 집착이요.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윤서의 패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집착 대상 주변 인물 제거, 대학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걸 못 견뎌서 크게 상해를 입히고 입원 치료를 받았대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쌓여있던 모든 의심, 불안, 공포가 한순간에 사실이 되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윤서는 남편에게 다른 존재가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어머니일지라도요. 그래서 이모는 이윤서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거죠. 참으려고 했지만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아들을 사랑한 것뿐인데 그들은 왜 이런 진실을 숨겼을까? 나와 아들은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도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 진실까지 포함하면 더는 누구도 이윤서를 변호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홀로 걷다가 드디어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사돈 부부의 결혼 30주년 파티 연락을 받은 것은 윤서의 휴대폰에서 섬뜩한 일정표를 발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문자로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몸 괜찮으시면 오세요. 윤서도 엄마 보고 싶대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파티는 한 달 후 열릴 예정이고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는 작은 연회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이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날이겠구나. 떠들썩한 연회장. 그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과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 이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그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물들을 정리한 서류와 영상들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푸라기 인형들 각각의 발견 위치와 사진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 소파 틈, 신발장, 베란다 선반. 윤서가 집안을 뒤지며 숨겨놓았던 흔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노트북을 켜고 보여주었습니다. 윤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안을 훑으며 인형을 숨기고 머리카락을 넣고 다시 봉합하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CCTV에 찍힌 계단에서 제 등을 잡아당기던 그 순간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날의 통증이 다시 느껴지는 듯함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어서 도윤이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직 멀쩡하시네요? 그냥 어머니가 싫어요. 남편은 제 거니까요. 어머니만 없어지면 제가 편해지니까요. 녹음된 윤서의 목소리는 어쩐지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서류철을 펴보였습니다. 윤서의 핸드폰에서 본 메모 기록들, 그리고 사돈이 숨겼던 정신과 치료 기록과 폭행 사실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심각한 소유욕과 폭력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 결혼 전에 이를 은폐한 사돈 부부의 서류 흔적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예요. 그가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USB 2개였습니다. 하나는 원본, 하나는 복사본입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사돈댁 결혼 30주년 파티가 열린다고 하셨죠? 그 자리만큼 이윤서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습니다. 아직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지. 그 순간부터 저희의 진실의 공개와 복수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그 사이 저는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 아침 도윤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USB 2개와 노트북, 서류 처리 등
검정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준비한 것들 전부 터뜨리겠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만큼 실체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자리는 또 없겠지? 도윤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요. 오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자리입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홀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테이블마다 작은 꽃다발과 촛불이 놓여 있었고 사돈 부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윤서 역시 상냥한 얼굴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롭고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이긴 악몽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겠죠. 도윤이는 미리 연회장 측과 협조해 영상과 음향 테스트까지 모두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장 장치도 원본과 백업으로 나누어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모,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건배사가 끝나자 연회장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웃음 섞인 대화,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양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고 윤서는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굳는 듯 했지만 금세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뒤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천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가 준비한 영상 파일을 재생시키자 화면이 어둡게 깜빡이더니 첫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서가 아무도 없는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사돈 부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윤서의 입술이 아주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푸라기 인형에 빗에서 뺀 머리카락을 집어넣어 바느질하고 소파 틈 사이에 밀어넣는 윤서의 모습. 연회장은 모든 걸 삼켜버린 듯 고요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면서 손으로 입을 막거나 고개를 고정시킨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계단에서 제 옷을 잡아당기는 윤서의 모습과 제가 뒤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넘어지는 제 몸이 계단에 부딪힐 때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도 같이 움찔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비명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외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멀쩡하시네요? 그냥 어머니가 싫어요. 남편은 제 거니까요. 어머니만 없어지면 제가 편해지니까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윤서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멀리서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입술은 굳어 떨리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저거 조작이에요. 가짜예요. 저 아니에요. 혀가 꼬여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 어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몸이 굳은 채 젓가락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준호의 눈빛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윤서의 마지막 말만이 반복해서 연회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없어지면 제가 편해지니까요. 녹음 파일의 마지막 문장이 울리고 난 뒤 연회장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윤서를 향했습니다. 처음에 윤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듯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이 크게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내쫓으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흔들며 짧고 떨린 비명을 흘렸습니다. 윤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가 무언가에 놀란 듯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제 거예요. 어머니가 없어져야 온전히 제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는 누군가 들으라고 내뱉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는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듯 하얗게 질리더니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윤서, 너 아직도... 아니, 또 다시 저러는 거니? 사돈의 목소리는 공포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동자는 절망으로 젖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제는 감출 수 없다는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원망보다 더 깊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그 씁쓸함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숨겼어요. 윤서의 과거를요. 극심한 집착과 소유욕, 상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병력을 결혼을 망칠까봐 숨겼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그 고백은 누군가의 동정을 바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덮어둔 자식의 어두운 과거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제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도대체 뭘 보고 살았던 걸까요? 엄마 말을 믿지 않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잘못과 무너진 믿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쉽게 말을 걸어줄 수도 손을 뻗어 달래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진실이 이 자리에서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에는 침묵과 울음, 믿기지 않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떨림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침묵을 깬 것은 도윤이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윤서 씨. 도윤이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경찰 신분증과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김도윤입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도윤이는 윤서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윤서 씨, 살인 미수,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체포에 불복할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싫어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빠가 저 좀 믿어줘요. 윤서는 준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 손을 외면했습니다. 윤서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데. 윤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히는 순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고 윤서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사돈 부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돈 어른. 도윤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윤서 씨의 정신과 기록과 과거 폭행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범죄 방조 및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에 응하셔야 할 겁니다. 사돈은 이미 모든 기력을 잃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사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변명도 항변도 없이 그저 무너진 사람의 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자책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자책하렴. 엄마는 너가 다치지 않은 게 가장 다행이야. 준호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며칠 후 도윤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윤서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살인 미수,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범죄 은폐 및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고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모,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윤서는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될 겁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이모, 이제 맘 편히 쉬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고맙다, 도윤아.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이모,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었던 악몽이 끝났고 이제 저는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살인 미수, 협박, 스토킹, 불법 침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극단적 집착과 정서, 불안 증상 때문에 판사는 단순 수감이 아닌 치료 감호를 병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이가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분노도 안도도 아닌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돈 부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신과 기록 은폐 문제로 인해 그들은 큰 사회적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돈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경영실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키운 부모로서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실을 숨겼기에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겠지. 준호는 매일같이 집과 경찰서를 오갔습니다. 엄마가 맞았어요. 저는 왜 엄마를 믿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죄책감 속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천천히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10여 년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드나들던 현관과 인형이 숨겨져 있던 소파 틈 사이,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이삿짐을 풀며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따스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언가에 눌리던 공기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곳이지. 저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조카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전구 갈아드릴게요. 이모, 장 보러 가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도윤이는 영애와 함께 종종 찾아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모,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어느 날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더는 누군가를 의심하며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집안을 살피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72년을 살아온 인생. 그 긴 시간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한 해를 지나 저는 이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집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기다릴게.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벚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봄눈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가끔씩 도윤과 영희가 찾아오면 함께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직접 선택한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긴 싸움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일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있었고 영희가 있었고 제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주변 사람에 의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